이번 세션은 미국 대선과 다중복합 분쟁 지속에 따른 안보 및 군사 전략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 사회는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세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그 주제와 관련돼서 지금 핫한 이슈들 중심으로 두 개의 지역과 관련돼서 이번 첫 번째 세션에는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 지역에서의 그 북한의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향후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왔을 때에 북한에서 또 선택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인태 지역에서의 이러한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또 뭐 보면 또 미국의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 또 트럼프라는 미국 변수 말고 또 트럼프라는 또 개인의 그런 특성이 국제 질서와 또 미북 관계에 또 한미 관계에 미치는 보다 좀 종합적인 거를 좀 평가를 하고 전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두 분이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보통 북한 군사 포럼에서는 이전까지 좀 북한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다면, 올해는 북한 군사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은 북한 문제를 보다 큰 스펙트럼 안에서 보기 위해서 인태 지역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한반도 안에서의 또 북한 문제, 인태 지역에서의 또 북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저희 안보센터의 그 라이징 스타 두 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군사실의 손효정 박사하고 또 국제전략실의 또 이수훈 박사님 두 분이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두 분의 발표를 연이어서 듣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 시간은 저희가 한 세션에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컴팩트해요. 1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1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효정 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오늘 발제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의 손효종입니다. 저는 북한의 전략환경 분석과 대남 대미 전략을 전망하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2024년 북한의 내부 전략환경 또 외부 전략환경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본 다음 전망을 위한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 분석 파트입니다. 다음 이번 이렇게 보시면 한반도 정세 2002년, 2017년, 2024년 굉장히 기시감이 드실 겁니다. 2002년 부시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때 위기가 고조되고 북핵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또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이 전쟁 준비 완성의 해라고 위기 고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그 유사한 흐름들이 보이면서 무언가 이 북한의 그 유형화된 협상까지 또는 협상 이후 전후의 유형이 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한미의 정치 일정 그리고 위기 국면, 국면 전환, 냉각과 교차 이런 패턴이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과 2024년 한반도 정세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유사점은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또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유사합니다. 그리고 2002년과 17년 사례를 보시면 요렇게 이 패턴이 시작되게 된 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의 신뢰성을 보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 인식이 증대되는 경향이 보였을 때 이 패턴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핵능력 및 무기 개발 이 부분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도 2017년과 24년에 두드러졌던 행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점, 기시감을 주는 유사점 외에도 명백하게 차이점도 보입니다.
한 가지는 트럼프 1.0에서 2.0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부정적인 학습 효과가 심화됐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북한은 특히 이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이 협상에서 비용을 높이고자 할 개연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전략도 수세적인 핵 전략에서 공세적인 핵 전략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특히 이 북한의 레버리지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한 가지는 러북 관계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대북 제재 이완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이 전보다 많아진 북한의 레버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를 좀 화두로 던지면서 2025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 한 발짝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걸 위해 일단 2024년 북한의 정세 분석을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세 인식은 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신냉전으로 이 국제 정세를 인식하면서 다극화의 흐름이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원칙, 대적 투쟁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정세를 제가 정치와 대외 그리고 군사 분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대외 분야입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거의 8차 당대회에 나왔던 과업들을 하나씩 이행하는 해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24년도는 9차 당대회를 향한 결정적인 해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9차 당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아마 그 성과가 굉장히 절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 부분을 대외 관계의 레버리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먼저 대남 대미 부분은 특히 대남에 대해서는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선언과 또 이 적대적인 대남 인식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두 국가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미국 대선 전후의 위기 조성도 유사하게 흘러왔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한미 일대 중러북 이런 대응 구도를 조장하는 걸 선호해 왔는데요. 특히 러북 관계의 이 대러 군사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위기 조성을 해 왔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확장된 그 북한의 시계추 진자 외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중소 간에 있었던 진자가 이제 그 중소대 한미를 가운데 둔 진자 외교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외부 정보 유입과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단속 강화, 또 경제 분야 업적 부족과 자본의 중앙 집권 모색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 또 군사력 증강을 통한 이런 부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군사 분야입니다. 2024년 북한 도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의 대선을 굉장히 의식해서 협상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즉 국면 전환의 포석을 마련하는 것 같은 행보가 있었습니다. 또 위협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화성 16형 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도 지난 4월에 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옵션 측면에서 다종의 미사일을 통해 이 옵션을 확장했다는 것, 또 분야별로는 군사 분야에서 이제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경제사회 분야까지 위협을 확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이 복합적인 도발을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회색지대 강압입니다. 북한에게 기정사실화 그리고 한국 대북 정책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인력 물자 소모를 한국에 강요하는 방식의 복합적인 도발을 한 해 동안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핵능력 고도화와 회색지대 도발을 동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하려는 북한식의 강압 전략을 시도해 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2024년 북한의 행보가 2002년 그리고 2017년과 어찌 비슷한 것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북한 행보 전망을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발표를 이어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생각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의견들, 많은 견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을 정리해서 쟁점 몇 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네, 북한의 대남 대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과연 북한 국면 전환을 할 것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면 전환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경색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화로 국면을 완전히 전환하는 방향성, 양쪽이 다 가능할 겁니다. 경색이 심화된다고 한다면 대러 협력 그리고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협상의 비용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또 대화로 전환한다면 9차 당대회 준비를 위해 대미 협상이라는 업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양이 그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장기간 강압을 수행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또 트럼프의 거래주의 방식으로 이 미국의 정책이 바뀔 때는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간주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그 확장된 북한의 레버리지 말씀드렸는데요. 러북 관계 격상 그리고 파병으로 미북 대화뿐 아니라 북한이 우러 전쟁 종결에 관여해서 그 입지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8차 당대회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과업이 이 이행 과정을 통해서 핵능력을 과시하고 또 대남 대미에 대한 위협의 신뢰성을 시연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전보다 확장된 레버리지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다른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미북 협상이 저비용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유산, 레거시로 인식을 미국에서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레버리지가 북한에 혹시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화로 전환했을 때 북한이 이미 높인 협상의 문턱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요구사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우러 전쟁 종결과 관련해서 만약 이 종결에 관한 협상이 시작될 경우에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부분에서는 기존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또 너무나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비핵화인가 핵군축인가?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보는 결국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장기간의 빌드업이었던 것은 아닐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회색지대 강압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동안 한계점 이하의 도발을 통해서 또 군사력을 현시하고 핵 WMD 미사일 발사를 수행하면서 기정사실화를 추구하는 부분이죠. 인지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북한에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고 발언을 한 것은 어쩌면 관계 개선이나 안전 보장의 획득보다는 핵보유국을 인정받고 또 핵 군축을 통해 체제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북한이 옵션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적인 조건들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또 제재 완화와 핵동결 간의 교환 또는 거래 요구가 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또 협상 선결 조건으로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요구를 그전에도 해왔는데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인 군비 증강의 명분도 되지만 또 한국의 군사력이 증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중 기준을 추구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일 겁니다. 트럼프 1기 때에는 북한의 부분 비핵화돼 대북 제재 해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고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 북한 비핵화가 그 정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미국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차라리 동결을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없습니다. 이번이 재선이니까 단임입니다. 단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레거시라고 간주하지는 않을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두 국가와 대남 정책의 의도 부분입니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보는 결국 핵보유국 인정을 죄송합니다.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정말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세적인 의도와 수세적인 의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공세적인 의도에서는 한국이 동족이 아닌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대결 구도를 심화시켜 이런 전술핵 사용 그리고 선제 공격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수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북한이 또 대너 위협 인식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면 한국과 체제 경쟁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걸 인식하고 또 한국의 영향력을 내부에서 외부 정보를 통해서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을 느껴서 혹시 수세적으로 이런 적대적 두 국가라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양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북한에서 나오는 수세적인 발언 대비 군사행보는 굉장히 공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갭이 있는 그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의 소식이 아니라 김정은이 그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에서 연설을 한 게 오히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다소 수세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와는 거의 준동맹 수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인 지원을 획득하고자 하고 또 러시아 파병 전술 그리고 전략핵 개발 가속화 등 굉장히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세적인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냥 레토릭인가 아니면 실제로 위협인식을 드러낸 것인가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가진 것이 공세적인 의도라면 이런 수세적인 발언은 혹시 대러 무기 공급 또 정예병력 차출로 이 내부의 방어력 공백을 의식한 것일까? 또는 우발적인 충돌 그리고 이로 인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인가? 또는 대남 대남 책임 전가를 위한 포석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남 정책의 의도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독일 사례를 참고한다면 두 국가보다는 지금 한국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모순된 행보를 통해서 한미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또 한미 동맹의 이완을 북한이 시도하려고 한다면 한국을 배제한 미북대와 또는 협상 추진 가능성을 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매우 기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계를 약간 일찍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함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통해서 한국의 또 인태 전략 차원에서의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도 높이고 또 북한의 반복적인 패턴이 굉장히 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것도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고 향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협상 조건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행보를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 논제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토론자님들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은 박사님의 인태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 방안 발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이수은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해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계속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그 내각에 들어간 지금 구성한 인물들이 지난 1년 동안 그 제가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상했던 인물과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미 안보 협력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내각에 누가 들어가시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북한 군사 포럼에서 한미 안보 협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 대북 전략을 구상을 하고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이 2017년에 나오고 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그러면서 대북 정책 공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안보 협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군사 포럼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발표의 흐름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라는 것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환경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미 대선 결과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정말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을 했고요. 이거는 그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하원 상원에서도 완벽하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했고 이거는 경합주를 보다 보면 민주당이 강한 우세한 지역도 있는데 여기서조차도 다 트럼프가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 선거인단 수랑 또 상원, 하원 이 표결이 된 그 결과를 보니까 우선 그 선거인단 수로 대통령 대선은 312대 226으로 트럼프가 압승한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이 미국의 선거는 12월 달에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1월 달에 의회가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스코어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원을 보시면은 219대 213인데요. 이거 굉장히 근소하게 그래도 이 머저리티 다수당의 숫자를 넘어가는 의석을 확보해서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 예측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해리스 승을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빗나갔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측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앨런 라이트맨 아니면 네이트 실버 이런 분들이 1980년대부터 계속 대선에서 누가 될지를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둘 다 틀렸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배팅 사이트,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돈을 걸고 누가 될 거냐라고 맞히는 이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걸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대선이나 미국의 어떤 선거 또 우리 선거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폴스터들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장입니다. 네, 우선 그 CNN이 그 폴스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하는 이 출구조사에서 어떠한 유권자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를 물었을 때 뭐 민주주의 경제가 가장 많았고요. 뭐 낙태 이민 그리고 외교 정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상대적으로 이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의 관심은 다 이제 국내 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지율을 좀 층을 나눠서 본다면은 라틴계 지지율이 트럼프를 2020년도에 32% 지지했던 그런 지지율이 2024년도에 45%로 올랐고요. 또 청년층이 36%에서 46%로 올랐습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트럼프도 이러한 라틴계나 청년층이 받은 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층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특히 이민자를 보면은 라틴계, 히스패닉계가 미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는 더 이상 다른 히스패닉계가 이렇게 보더를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만드는 정책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는데 중심을 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 정책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갖고 가는 외교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 2.0이 분명히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전통적인 어떤 시각보다 훨씬 더 우세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포린 팔러시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는데 naked transactionalism,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노골적 이 거래주의라고 하는 전보다 이 거래적인 어떤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 미국 우선주의는 무조건 강화가 될 것이고요. 급진적 정책의 부상이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아직까지 뭐 일각에서는 정치 신인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대선을 3번이나 경험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각에서는 분명히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채울 것이다.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이제 채우고 있는데 이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전통 보수 공화당 출신의 인물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디리스킹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전략 환경은 이미 디리스킹이 될 수 없다, 디커플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에도 그랬지만 중국의 그런 어떤 그 아시아 지역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그런 세력이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디커플링보다는 리스킹의 어떤 강화되는 현상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유럽 전쟁 그리고 중동 분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48시간, 24시간 만에 중동 뭐 또 이제 유럽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국이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미국 혼자 해나갈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0보다는 트럼프 2.0이 조금 더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예,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어떤 블록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여러 진영에서 이제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신봉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룹 대 그걸 약화시키려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그룹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그룹이 IPEF 대 이제 BRI 어떤 대결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격자형 동맹, 레티스 라이크 이런 동맹 구도를 계속 강화하려는 추세를 갖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오커스 또 쿼드를 격자형으로 엮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재 뭐 강화되는 추세가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틀에서는 사실상 현재의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저의 분석이고요. 왜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가 있는데 왜 바뀌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략 환경이 2017년과 2024년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략형이 바뀐 상황에서 미국 혼자 하려는 그런 어떤 그 외교 정책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동맹 정책으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조선 분야라든지 MRO가 이제 우리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이 됐고 미국과 일본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일미군 재편이라든지 통합사령부 설립 등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할지 또는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커스를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서 다자협력으로 우리가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캠페인에서 선거 이제 운동에서 오커스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미중 경쟁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변동적, 매파적, 인물 중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부가 60%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USTR에 계속 이제 라이트하이저를 원래 USTR의 장이었던 분을 다시 모시려고 하고 그런 어떤 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관세를 정말 이렇게 60% 때리겠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른 분께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오피스에서 근무했던 분이라서 결국에는 관세 부과를 하면서 대중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한편 이제 말라라고 해서 바이든과 트럼프와 시진핑이 했었던 이 일종의 허니문 피리어드가 2017년도에 정권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institutionalized mechanism, 그러니까 결국엔 제도적인 측면에서 외교 정책이 수립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이 있는데 이 결국엔 트럼프 때는 사실상 인물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주요 성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고위급 연례 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지난 1년 동안 또 가장 강력한 안보 협력체가 구성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토의 아티클 5처럼 이 어택 on 월 그 어택 on 원이 어택 for all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신속한 협의 기제를 개발해서 공동 위협이 발생을 하면은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기로 이러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미일 안보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오는 세 가지 성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또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에 주요 성과를 보시면은 핫독 군사 훈련, 뭐 다양한 훈련도 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강화가 됐고 또 고위급 회담이 정례화가 됐습니다. 뭐 외교장관 회의라든지 산업장관 회의가 계속 열렸고 또 얼마 전에 했었던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체결 또 얼마 전에 삼국 정상이 발표했던 사무국 설립 등 여러 가지 그 안보 협력이 제도화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은 우선 한미일 안보 협력은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우리 일기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비드라는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갖고 갈 수 있는 더 강력한 라벨을 붙이려고 할 것이다. 그게 뭐 말라라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더 이상 미국이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안보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 경제적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할이 미국 외교정책 수립이나 추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은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책 방향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선 발표에서 손효정 박사님께서 북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두 개 국가론이 이 인도태평양 질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대선이 끝났고 미국의 일본에서도 총리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이 두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고 더욱 강화될지 아니면 뭐 이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뭐 주일미군의 사령관이 3성에서 4성으로 재편된다. 이러한 논의가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한미 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 네 가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다자간 네트워크 형성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이 유엔 내에서 지금 상임, 비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또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책 방향 두 번째로는 우선 한미일 안보 협력은 대북 정책이 우선이다. 대북 정책 공조가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내에서의 한미일 역할도 충분히 우리가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 1과 2로 나눠서 우리의 전략을 명확하게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상 간의 협의가 됐지만 협력 사무국 설치에 대한 또 이제 설치를 하는 이런 추진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협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협력 의제 검토 개발 등을 통해서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고 또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선 러우 전쟁이 종전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러우 전쟁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경우 그 시선을 인도태평양으로 돌릴 수 있고 그게 대중정책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또 중동 분쟁 장기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 발제문을 열흘 전에 쓰면서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휴전한다고 협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중동 정책 전체가 바뀔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2024년 올해 연말에 나온 그런 특징들과 또 2025년, 2026년이면 이제 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되는 해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 2025년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한반도나 인태 지역의 전략 환경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025년이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두 분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을 좀 몇 가지 한번 던져본다면요. 공교롭게도 이런 2017년의 그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인태 지역의 구조도 다 소다자 동맹 중심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돼 있고 또 미국의 파워도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영향력이라든지 모든 면이 약화된 가운데 지금 스트롱맨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보면은 주요 우리 한반도 정세와 인태 지역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스트롱맨 네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푸틴이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고 또 하나는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인데 공교롭게도 이 스트롱맨이라고 해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 네 명이 동시에 지는 해에 가깝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문제의 도전 과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런 것이 앞으로 향후 인태 지역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병의 문제라든지 뭐 복합 도발로 해서 계속해서 강압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북한의 체제 내구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는 지점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봐서 제 옆에 굉장히 뭐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매우 유명하신 두 분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 신범철 지금은 세종연구소로 자리를 옮기셨지만 우리 오비 멤버고 전에 북한 실장도 하셨고 또 차관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승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계시지만 북한 정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탁월한 또 식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좋은 토론 그리고 또 두
국제자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과 제가 방금 제기해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7, 8분 정도 시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국방연구원 우리 김정수 원장님, 그리고 이호룡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신승기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제가 김창수 박사님도 뵙고 조남은 선배도 뵙고 일일이 다 호명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어서 시간 관계상 죄송할 따름입니다. 항상 카이다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창밖이 잘 보이는데 창밖을 한번 보시죠. 예, 아름다운 진짜 밤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보도 저렇게 아름답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소리 했으니까 쓴 소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전반적인 이 주제와 생각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자분들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7, 8분 했는데 조금 더 써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코멘트 첫 번째는요. 너무 주제를 잘 선정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보 환경 불안정성 증가와 대북 전략의 진화 모색인데 1세션 주제는 이게 아니고 미 대선과 다중복합 분쟁 지속에 따른 안보 군사 영향 아니었나요? 그렇죠. 나는 이 주제를 너무 잘 선택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북한 문제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북한실에 있으면 국제 정세 동향에 약간 둔감했고, 미국 연구라든가 지역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딴소리만 해. 그거를 하나로 이끌어내는 주제를 잘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발표문을 한 며칠 전에 받아보니까 또 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지금 이 원래 주제대로 미 대선과 자중복합 분쟁 지속에 따른 안보 군사적 영향이라면은 저희가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세 가지. 이게 지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미국 대선이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다가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냐? 지금 다중복합 분쟁 지속이라는 거에 대한 영향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안보 군사적 영향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분석이 되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 없고 우리 이수훈 박사님께서 미 대선이 인태 지역과 한미일에 미치는 영향은 잘 분석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말씀드린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슈를 보려면 순서가 중요한데, 저는 먼저 다중복합 분쟁을 살펴보고 거기에 미 대선이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중복합 분쟁이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잘 했냐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중동, 그리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이게 4개의 핫스팟이 있는데 이게 다 성격이 달라요. 하나는 전선을 그리며 싸우는 전통적인 전면전 양상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분쟁은 오늘 휴전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전에 더 가까운 양상이고, 미중 간의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패권 경쟁의 양상이고, 한반도에 있어서는 비확산과 군사적 충돌 방지라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관리의 영역이다. 이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이 4개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파생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해낼 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해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더 좋은 정책 보고서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두 번째, 미 대선이 트럼프 당선자죠. 현재로서는 승리로 돌아갔죠. 그것이 이 다중 복합 분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냐?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종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또 북한이 참전을 함으로써 북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관계나 또 북한과 김정은과의 관계로 인해서 북러 관계, 미러 관계, 미북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문제는 벌써 영향을 미쳤죠. 왜 종전했냐?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은 친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친중 사우디, 그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이란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이란 문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이해해서 네탄야후 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약간 양보하면서 이란 문제에 집중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문제는 사실 지금 임명하는 거 보면 강경론자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질문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대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두 발표자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이슈마다 무언가 새로운 상황 변화에 따른 대안들을 준비해야 된다. 일단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전쟁 양상과 향후 2달 동안의 치열한 교전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협조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우크라이전과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양상이 다르잖아요. 다 드론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미래전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 군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 건설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제도까지 다 영향을 미치도록 기획을 하고 반영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우크라이나의 정전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마치 6.25 전쟁이 정전협정 체결되고 그 뒤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처음에 6.25 전쟁도 38선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다가 서로 이견이 되니까 서로 점령하는 지역 갖자, 그렇게 하고, 사실은 미 측은 열심히 안 했지만 우리는 정말 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싸워서 동부전선에서 상당한 영토 수복을 해냈던 거죠.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고, 미국과 나토 관계,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지켜보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반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과 우크라이나와 연계해서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면 방산 시장의 질적인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국방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주로 방산 수출을 하는 품목이 전통적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 미래전의 새로운 획득에 어떻게 우리가 방산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지켜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중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은 북한 군사 포럼이니까 북한 문제하고 연계돼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문제하고 어떠한 연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무엇을 배워왔느냐,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과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북한의 전략적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부분이 오늘 조금 더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발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수훈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 또 그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9페이지이거든요. 9페이지의 발표 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면서 미국의 부담이나 제어불능 평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격자형 동맹은요 이게 미국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거다. 그런데 뭐냐? 비용 전가 문제가 중요하겠죠. 미국이 결국엔 중국을 갖다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경쟁작으로 타겟을 하는 게 더더욱 그 색채가 강해지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다. 그런데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물론 미국은 관세라는 걸 무기로 양자적인 차원의 압박을 하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동맹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더 격자형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화하기보다는 양자, 소다자 이런 것들의 상호 연계하는 이런 동맹 체제를 가면서 미국의 비용 부담을 덜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트럼프 때 미국의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걸 발전시켜서 인티그레이티드 디터런스를 얘기했는데 보면 같은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차원에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그 부분을 코멘트하고요. 우리 손호종 박사님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다면은 몇 쪽이냐? 13쪽. 13쪽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을 쓰고 있는데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조건들 하면서 뭐 선결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이중 기준 철회 요구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북 대화가 제기되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요. 과거에 레슨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만날 때 북한이 미국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조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상징으로서 뭐를 요구했습니까?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2018년에도 그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연합군사훈련을 실질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나름대로의 성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요구를 갖다가 수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옵션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비핵화 vs 핵군축이라고 타이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핵군축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연구를 한다면은 핵군축이라는 용어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핵군축이라는 용어는 포지티브한 용어예요. non-proliferation 당연히 가야 되는 과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핵군축이 실질적인 북한의 핵군축이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핵 동결로서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핵군축이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핵 동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핵 동결에 따르는 우리의 안보 우려 앞으로 1, 2년 동안 우리의 키워드는 이러한 협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 이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내적 준비, 자각 노력 그리고 그것을 위한 대미 설득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16페이지 우리에게 주는 함이 있잖아요.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뭐냐? 좀 대담하게 과감하게 제안해라. 이게 뭐냐면은
또 동의하는데 약간 원론적이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우리 이제 젊은 학자잖아요.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올드맨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젊은 학자들이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커팅 엣지, 비안드 호리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나가다는 얘기야.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 학자들이 더 치고 나가고 도전적인 모습을 전개해 줄 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방부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걸 무기로 삼아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치고 나가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살다 보니까 물론 카이다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22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카이다에도 있어봤고 국립외교원 교수도 해봤고 어디 아산정책연구원도 있어봤고 지금 세종연구소도 있었는데 카이다가 가장 잘 시스템을 갖춘 연구소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인데 카이다의 에이스가 되면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젊은 후배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합니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친정이 있는 사람이 참 부럽네요. 저는 카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카이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신범철 박사께서 워낙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좀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전 빨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여기 뭐죠? 요 보시면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우리 저 손효정 박사님께서 이제 그 흐름 차트 흐름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위기 국면, 그러니까 위기 그 다음에 국면 전환. 그 저는 뭐 그 손 박사님의 발표를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이제 해야 되는데 특히 위기와 이제 국면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수평적, 그러니까 평면적이잖아요. 평면적인 이제 그 챕터 플로우인데 2017년, 2014년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위기와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2017년의 위기는 김정은이 끌어올린 위기입니다. 24년의 위기는 김정은이 그 위기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위협 인식이 극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2017년에 김정은이 위기를 끌어올린 것은 핵무력 완성을 자신의 혁명 레거시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끌어올린 거고요. 거기에는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무시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9월 달에 행정명령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시키면서 중국이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실제로 최초로 대북 제재가 작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국면 전환으로 간 겁니다. 근데 2024년을 한번 우리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024년은 총체적인 위협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북 제재로 2017년부터 북한은 계속 수출의 총치 자금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총치 자금이 97%가 삭감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줄어들었죠. 대북 코로나19로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제가 사실상 체제에 영향을 줄 만큼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얻은 거죠. 근데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우리 아까 좀 전에 손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국제정치 구도를 신냉전 체제로 규정할 만큼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됐습니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한미 핵 확장 억제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김정은이 느끼는 이 핵에 대한 한미일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잖아요. 남한의 쪽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취해 있는 이 구조로 보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구체화된 이 구조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정은이 국면 전환, 2018년에 대화를 통한 국면 전환은 우리 남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과 접근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국면 전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판단을 하려면
현재 북한에 처해 있는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약간 수합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강점이 현재 김정은이 인식하는 강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 그러니까 스트렝스가 뭐냐면은 현재 북러 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 참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뭔가 지분을 획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강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보다는 2024년의 핵이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점이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약점은 뭘까요? 레버리지가 강화된 게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 대북 제재 해제와 영변 핵시설의 폐쇄 정도로 딜이 가능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북한이 핵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핵 동결과 핵국가를 인정받아야만이 비로소 협상의 레버리지가 너무 올라가서 협상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중국의 협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북중 관계 악화로 인해서 중국의 협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약점입니다. 그럼 북한에게 있어서 현재 기회 요인은 뭘까요? 트럼프의 재등장입니다. 협상의 경험이 있고 어쨌든 트럼프와는 김정은이 대화가 될 수 있고 남한을 통하지 않아도 이제 직접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와 협상 시 푸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거고요. 현재 북한에 처해 있는 위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제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경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한미 핵 억제 전략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북한이 스스로 굉장한 고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강점과 기회가 극대화되고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는 북한에게서는 최상의 조건을 이제 만들려는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떤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트럼프가 북한을 통해서 외교적 성과를 급하게 뭔가 내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이게 어느 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최악의 조건은 뭐냐면 강점과 기회, 북한에게서 강점과 기회가 최소화되고 약점과 위협이 극대화되는 국면 전환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협상 전에 김정은을 꺾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가 트럼프의 외교선에서 의도적으로 후순위로 밀어놓거나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오히려 고립시키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반기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요. 대러 압박을 통해 중국 압박을 통해 대북 제재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한국의 전술핵 배치도 추진해 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김정은의 어떤 고립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강점과 위기 이런 네 가지 조건의 혼재는 사실 머들링 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2025년에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조건, 최상의 조건이라면 김정은은 꽃놀이패를 지는 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최악의 조건이라 김정은에게 최악의 조건이라면 김정은은 새로운 형태의 국면 전환 국면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남 무력 도발이 될 수도 있고요. 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너무 작다 보면 트럼프의 등장은 하나의 액터의 등장이지만 이게 시진핑과 푸틴과 이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호령 센터장님께서 스트롱맨 4명을 말씀하셔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누가 나올까 해서 했더니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나왔건 예상인데 김정은이 딱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트롱맨이 돼야 됩니다. 내년부터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우리가 한미일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협상이 있을 때는 양자 협상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이 스트롱맨에서 우리가 말할 때 스트롱맨 4명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스트롱맨이 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와 직접 협상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북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서 풀려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대 김정은이 겪었던 그 어떤 그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시간을 잘 통제를 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자가 아니라 네 분의 발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워낙 두 분의 토론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제 시간 통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제가 한 사람의 질문은 받고 그리고 제가 5분은 정도 더 쓰겠습니다. 예, 발표. 네, 대사님. 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규 전주 스웨덴 대사입니다. 저는 우리 두 분 발표하신 두 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드리겠는데요. 우선 손 박사님이 이제 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 같이 위기 국면에서 국면 전환으로 넘어가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2017년하고 2024년에 유사점으로 위기 국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우리가 북한이 위기 국면을 조성해서 국면 전환을 할 때 그 의도는 이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남 이 공세를 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그 내부적인 어떤 기강 확립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24년에도 위기 국면에서 국면 전환을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유사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의 지금 위기 국면에 해당하는 특별한 그 상황과 징후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수근 박사님은 인태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셨는데 사실은 미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보다는 대만 해협 문제가 훨씬 미국의 프라이어리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만약에 변수에 반영한다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여기 토론자분님께서 코멘트 해주신 거랑 대사님의 질문이랑 합해서 1분에서 2분 각자 네,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학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토론해 주신 거에 너무 많이 배워서 이견은 없고요. 그리고 이승열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틀을 딱 지금 제 발제에 적용을 하니까 이 그림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의 부분에서 조금 더 과감한 함의를 낼 수 있도록 엣지 있는 연구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대사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대남 공세 그리고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요인을 붙인다면 대미 협상을 추구하기 위한 비용을 높이는, 몸값을 높이는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2017년과 24년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것이 조금 더 서로 간에 비율이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승열 박사님 말씀 들으면 그 내부 기강 확립의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하게 되면 그게 추동하는 요인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7년도 그렇고 24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두 가지 변수들 그리고 대미 협상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서 저는 2017년과 24년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한 게 트럼프의 당선인 것 같습니다. 대미 부분에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음표를 한 것처럼 그래서 정상회담이 가능한가, 이기에 어떤 조건과 변수가 있는가 부분은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야 하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 저도 유사성은 있는데 유사성과 차이점 모두를 좀 더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우선 토론 감사드립니다.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사적 비용 관련 부분과 또 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의 역할, 이거를 합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대전략은 바뀌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MDO, Integrated Deterrence 다 같은 맥락에서 가지만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거를 다자 협력상에서 부과하느냐, 아니면 양자 협력상에서 이걸 비용 부과를 하느냐,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더 효율적인 방식,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에서 저는 한일 관계 현재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한일 관계를 개선을 더하고 또 이 협력을 해서 이 미국 신행정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시각의 일부가 일본에서부터 오는 시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베의 다이아몬드 구상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뀌고 또 인도태평양의 어떤 사령부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도 좀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과의 현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은 대만 해협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발제문에 또 넣어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비전을 계속 우리 정부가 내세웠는데 거기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국에 대한 어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 과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려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 드디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사님 말씀대로 그 중요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맞다는 걸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으로 좀 열심히 연구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6분만 더 썼습니다. 1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발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5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